복숭아 한 알에 든 칼륨이 혈압약과 만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50대 이상, 절반 이상이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경기도 고양의 68박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셨습니다. 오직 과일만 챙겨 드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건강을 애써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혈중 칼륨이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 칼륨 많은 과일을 약과 함께 드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안전한지 마지막에 안전한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잘 익은 복숭아 하나를 꺼내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바나나 반 개, 그리고 시금치를 갈아 만든 녹즙 한 잔. 어르신께는 이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끊으셨고 과자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렇게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드신 분이 병원에 실려 가셨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일은 자연이 준 것이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몸에 나쁜 건 소금이고 설탕이고 기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일 앞에서는 마음을 놓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방심이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숭아를 끊으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숭아는 제대로만 드시면 우리 간과 혈관을 지켜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다만 드시는 분이 어떤 약을 드시고 어떤 몸 상태인지에 따라 똑같은 복숭아가 약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6.3%였습니다. 남성은 7%, 여성은 5.7%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리 높지 않은 숫자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나눠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서는 그 비율이 약 25%에 이릅니다. 4분 중 1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가운데 이미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장은 아플 때 소리를 잘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아프면 가슴이 조이고 위장은 아프면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신장은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검사를 받고 나서야 깜짝 놀라십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장기, 그래서 더 무서운 장기, 그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장기를 매일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먼저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약을 드시면서 과일을 챙기시는 분이 왜 위험해지는지 그 몸속 원리를 먼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숭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과일인지 아니면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지 실제 숫자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할 세 그룹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장에 부담 없이 복숭아의 좋은 점만 누리는 법과 안전한 조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복숭아 하나를 손에 드실 때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왜 복숭아의 칼륨이 약과 만나면 위험해지는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나머지 이야기가 전부 이해됩니다. 칼륨이라는 미네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칼륨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게 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오히려 권장됩니다. 문제는 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우리 몸은 칼륨이 남으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이 조절이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내보내고 적게 먹으면 아껴둡니다. 마치 성실한 문지기가 사람이 몰리면 재빨리 문을 열어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신장이 약해지면 이 문지기가 느려집니다. 밀려드는 칼륨을 제때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약이 더해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많은 혈압약, 특히 혈관을 넓혀 혈압을 낮추는 약과 일부 이뇨제는 우리 몸이 칼륨을 붙잡아 두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게 칼륨을 내보내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혈압약은 바로 이 신호를 약하게 만듭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칼륨을 내보내라는 명령도 함께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지기에게 손님을 그만 내보내라고 말해둔 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이 밀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갈 문은 좁아졌는데 들어오는 양은 그대로입니다. 혈액 속 칼륨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미국의 한 대규모 의료기록 연구에서도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혈압약과 칼륨을 보존하는 이뇨제를 함께 쓰는 환자에게서 혈중 칼륨이 의미 있게 올라간 것입니다. 약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약들은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다만 이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무심코 몰아 드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약과 음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칼륨이 얼마나 올라가면 위험한 것일까요? 숫자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중 칼륨은 보통 리터당 3.5에서 5m몰 사이입니다.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심장도 근육도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5.5를 넘어서면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슬슬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6.5를 넘어서면 이때는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숫자를 볼 때입니다. 문제는 이 위험한 상승이 대부분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칼륨이 조금 올라간 초기에는 증상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냥 조금 피곤하다, 속이 메스꺼린다, 소화가 안 된다. 이 정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나이 탓이려니 하고 그냥 넘기시기 딱 좋은 증상들입니다. 그러다 칼륨이 더 올라가면 그제야 몸이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집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물건을 자주 떨어뜨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불규칙해집니다. 박 어르신이 병원에 실려가시기 직전에 느끼셨던 바로 그 증상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최근 복숭아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넉넉히 드신 뒤에 유난히 손발이 무겁거나 저린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무리한 일도 없는데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동시에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물론 이 증상 하나만으로 병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이런 작은 신호를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병원 방문 때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화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투석도 안 하고 신장이 크게 나쁘다는 말도 안 들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이 방심이 위험합니다. 신장 기능은 계단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덕처럼 서서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에는 별 증상이 없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면 이미 중간쯤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세 이상에서는 4분 중 1분이 만성 콩팥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직 괜찮다는 느낌만 믿지 마십시오. 지금 드시는 약이 무엇인지, 최근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어땠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몸속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칼륨은 신장이 내보내는데 나이가 들거나 약을 드시면 그 배출이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칼륨 많은 음식이 밀려들면 혈중 칼륨이 위험 수준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손발 저림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복숭아는 정말 그렇게 칼륨이 높은 위험한 과일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를 실제 숫자로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복숭아를 칼륨 폭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를 보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생복숭아는 100g당 칼륨이 약 190mg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한 알로 치면 약 285mg 정도입니다. 물론 적은 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함께 먹는 다른 과일과 비교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100g당 칼륨이 약 358mg입니다. 복숭아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복숭아 자체는 과일 중에서 칼륨이 중간 정도인 과일입니다. 결코 최고로 높은 과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복숭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답은 복숭아 한 알 그 자체가 아니라 복숭아를 다른 것들과 함께 그리고 매일 몰아서 드시는 습관에 있습니다. 박 어르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르신은 복숭아 한 알만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숭아에 바나나, 거기에 시금치 녹즙까지 드셨습니다. 시금치는 칼륨이 아주 높은 채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몸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면 그때는 정말 칼륨 폭탄이 됩니다. 복숭아 하나는 벽돌 한 장일 뿐인데 그 위에 벽돌을 계속 쌓아 올린 것입니다. 신장이라는 문지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형태에 따라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린 복숭아는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농축됩니다. 100g당 약 320mg까지 올라갑니다. 생복숭아보다 훨씬 높습니다. 간식으로 말린 과일을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다고 방심하고 한 움큼씩 드시면 생과일 여러 알을 드신 것과 같아집니다. 반대로 통조림 복숭아는 100g당 칼륨이 약 94mg으로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면 통조림이 더 안전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통조림 복숭아는 대부분 설탕 시럽에 담겨 있어 당분이 아주 높습니다. 칼륨은 낮아졌지만 당분이라는 다른 부담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복숭아가 죄인이 아니라 잘못된 조합과 잘못된 양이 죄인입니다. 복숭아 하나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과 함께 얼마나 어떤 형태로 드시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원리를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을 커다란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정수기는 물을 부으면 척척 걸러냅니다. 그런데 필터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천천히 내려가고 심하면 넘칩니다. 나이든 신장이 바로 이 오래된 필터입니다. 여기에 혈압약은 필터의 배출구를 일부러 조금 좁혀놓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출구가 좁아진 정수기에 칼륨이라는 물을 계속 콸콸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넘치고 맙니다. 그 넘친 칼륨이 혈액 속에 고이는 것, 그것이 고칼륨 혈증입니다. 그러니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필터를 억지로 바꿀 수는 없으니 부어 넣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칼륨을 아예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칼륨이 너무 부족해도 근육에 힘이 빠지고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인 절묘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맞춰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은 이 균형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내 적정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하셨을 법한 질문 몇 가지에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복숭아 껍질은 벗겨 먹는 게 좋습니까?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많아 영양면에서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잔류 농약이 걱정되니 반드시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 씻으신 뒤에 드십시오. 껍질이 소화가 부담되는 분은 벗겨 드셔도 큰 손해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복숭아를 먹으면 입안이 가렵고 목이 따끔한데 괜찮은 겁니까? 이것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복숭아, 사과, 자두 같은 과일에 든 특정 단백질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되게 심하지 않지만 입술이 붓거나 숨이 답답한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즉시 드시는 것을 멈추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분은 복숭아를 아주 살짝 익혀 드시면 반응이 줄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아침 공복에 복숭아를 먼저 먹는 것이 좋다는데 맞습니까? 건강한 분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먼저 드시면 당분과 칼륨이 더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은 식사와 함께 혹은 단백질이 있는 음식과 곁들여 드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질문. 냉동 복숭아나 복숭아 스무디는 어떻습니까?
냉동 복숭아 자체는 생과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스무디입니다. 스무디로 만들면 과일 두세 알이 한 잔에 다 들어가고 여기에 다른 과일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칼륨과 당분을 몰아드시게 됩니다. 마시기는 쉬운데 그만큼 과하기 쉬운 것, 그것이 주스와 스무디의 함정입니다. 약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은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이라고 다 같은 약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혈관을 넓혀 혈압을 낮추는 종류가 있고 소변으로 물과 나트륨을 빼내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는 칼륨을 몸 밖으로 함께 내보내고 또 일부는 반대로 칼륨을 몸에 남깁니다. 바로 이 칼륨을 남기는 종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 많은 과일을 몰아드시면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약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약이 어느 쪽인지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이뇨제를 먹으면 소변으로 다 빠지니까 과일을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륨을 남기는 이뇨제라면 이것은 정반대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은 빠질지 몰라도 칼륨은 오히려 쌓입니다. 그러니 이뇨제를 드신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약의 성질을 확인하십시오. 약은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것이지만 그 약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약을 스스로 끊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과일을 조절하자는 것이지 약을 조절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혈압약을 함부로 끊으면 그 자체로 훨씬 큰 위험이 따릅니다. 조절해야 할 것은 약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의 과일 접시입니다. 이 순서를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혈압약이나 이뇨제와 복숭아를 무심코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약을 드시는 날에는 복숭아를 입에도 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양과 빈도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 복숭아 바나를 드시는 것과 복숭아의 바나나의 녹즙까지 매일 드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은 이뇨제 중에서도 칼륨을 몸에 남기는 종류를 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다음 병원 방문 때 이렇게 딱 한마디만 여쭤보십시오. 제가 먹는 약이 칼륨을 올릴 수 있는 약인가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짠 식사 직후에 복숭아를 후식으로 드시면서 물은 거의 안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짭짤한 생선조림, 장아찌. 우리 세대가 평생 익숙하게 드셔온 밥상입니다. 이렇게 짜게 한 끼를 드시고 나면 몸속 나트륨이 확 올라갑니다. 나트륨이 올라가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신장은 그 늘어난 피를 걸러내느라 쉴 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후식으로 칼륨 많은 과일을 얹으면 신장은 나트륨과 칼륨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지친 문지기에게 두 배의 일을 시키는 셈입니다. 여기서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믿으십니다. 짜게 먹었으니 과일을 먹어서 소금기를 씻어내야지. 안타깝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일의 칼륨이 나트륨을 어느 정도 배출하도록 돕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장이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에게는 나트륨과 칼륨이 둘 다 부담이 됩니다. 소금을 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신장에 일을 하나 더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짜게 드신 날에는 복숭아를 두세 알 드시는 대신 미지근한 물을 넉넉히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국물이 짰다면 국물을 남기시고 물 한 잔을 더 드십시오. 이것이 과일보다 신장을 훨씬 편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여러 가지 칼륨 높은 음식을 하루에 몰아서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어르신이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복숭아 한 알, 바나나 반 개, 시금치 넣은 녹즙 한 잔. 점심에는 과일 주스를 한 잔 더, 저녁에는 갈증 난다며 이온 음료까지. 하나하나 따로 보면 모두 몸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칼륨이 높은 음식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하루 동안 합쳐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칼륨 폭탄이 완성됩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사시는 이른한 삶은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문 어르신은 이미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투석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에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걸 더 먹어야 이겨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복숭아와 바나나, 시금치를 갈아 드셨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드셨으니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중 칼륨이 눈에 띄게 올라 있었고 신장 기능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신 일이 오히려 몸을 해친 것입니다. 문 어르신의 경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척척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에게는 과일 속 칼륨이 마치 강한 약과 같아서 조금만 과해도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신장이 약하신 분일수록 하루에 칼륨 높은 음식을 여러 종류 겹쳐 드시는 것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복숭아를 드셨다면 바나나와 녹즙은 내일로 미루십시오. 몰아서 한 번에가 아니라 나눠서 조금씩.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기까지 3가지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약이나 이뇨제와 함께 칼륨 많은 과일을 몰아 드시는 것. 둘째, 짠 식사 직후에 물은 안 드시고 복숭아를 후식으로 얻는 것. 셋째, 복숭아와 바나나와 녹즙처럼 칼륨 높은 음식을 하루에 겹쳐 드시는 것.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한결 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숭아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할 3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 위험한 조합이 얼마나 흔한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5 김 어르신은 오랫동안 식당을 하셨습니다. 평생 짜고 매운 음식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은퇴하신 뒤 건강을 챙기겠다며 몇 끼니 뒤에 꼭 과일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국물은 짜게 드시면서 후식만 과일로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짠 된장국에 짠 반찬, 그리고 후식으로 복숭아 2알. 어르신은 이것을 건강식이라 여기셨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발목이 붓고 아침마다 얼굴이 부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하셨지만 의사에게 들은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짠 국물과 과일을 함께 계속 드신 습관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 뒤로 딱 2가지만 바꾸셨습니다. 국물을 반만 드시고 후식 과일을 반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물을 한 잔 더 드셨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부기가 빠지고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대단한 약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합을 바꾸신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여러 습관이 잘못 겹쳐진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짠 음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짠!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 과일까지 무분별하게 더하면 신장은 이중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니 짠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짜게 드신 날에는 과일을 줄이고 물을 늘리는 것, 이 작은 균형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몰아 드시는 습관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여름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우니까 시원한 과일이 최고지. 맞습니다. 여름 과일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동시에 땀을 많이 흘려 몸의 수분과 미네랄 균형이 흔들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기에 칼륨 높은 과일을 몰아 드시면 균형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고칼륨 혈증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울수록 오히려 과일을 나눠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원함을 즐기시되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하루에 나눠서 드십시오. 그렇다면 복숭아 말고 다른 과일과 채소는 어떨까요? 이왕 배우신 김에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음식들의 칼륨 지도를 간단히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장을 보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칼륨이 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바나나, 참외, 멜론, 키위, 토마토가 여기에 듭니다.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감자, 고구마, 그리고 콩류가 칼륨이 높습니다. 견과류와 말린 과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축되어 있어 높은 편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이런 음식들을 한꺼번에 겹쳐 드시지 않도록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반대로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아 조금 더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과, 포도, 딸기, 블루베리가 여기에 듭니다.
채소로는 양배추, 오이, 가지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물론 낮다고 해서 무한정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든 양이 많아지면 칼륨도 쌓입니다. 다만 같은 양이라면 이런 음식들이 신장에 조금 더 부담이 적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더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이 유기농이면 칼륨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유기농이든 아니든 칼륨 함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기농은 농약을 덜 쓴다는 뜻이지 칼륨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유기농 과일이라고 안심하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영양소만 남고 칼륨은 빠질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갈아도 칼륨은 그대로 남고 오히려 여러 과일을 한 잔에 몰아넣게 되어 더 위험합니다. 결국 오늘 배우신 원칙은 모든 과일과 채소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과 조합입니다. 칼륨이 높은 것끼리 몰아드시지 않기, 한 번에가 아니라 나눠 드시기,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내 적정선을 의사와 상의하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복숭아든 바나나든 시금치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몸에 맞게 다스려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첫 번째로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그룹은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한제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신장이 칼륨과 수분을 걸러내는 능력이 이미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양의 복숭아도 혈중 칼륨을 위험 수준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주의 문 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이 그룹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숭아를 포함한 모든 과일의 양을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정확한 양을 여쭤보십시오. 두 번째 그룹은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을 앓으신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흔히 복숭아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결석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의 옥살산 함량은 시금치나 견과류에 비하면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복숭아 하나 때문에 결석이 생긴다고 지나치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 없이 며칠씩 과일만 계속 드시면 소변이 진해지면서 결석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석을 앓으셨던 분은 복숭아를 드시더라도 반드시 물을 넉넉히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옥살산이 정말 높은 시금치나 견과류를 과일과 한꺼번에 몰아 드시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당뇨나 비만, 지방간이 있는데 아직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 그룹은 칼륨보다는 당분이 문제입니다. 과자를 끊겠다는 좋은 결심으로 대신 과일을 아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연 당분이니까 덜 해롭겠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숭아도 엄연히 당분이 있는 과일입니다. 매일 두세 알씩 드시면서 다른 간식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하루 전체 당분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하루 과일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공복 혈당이 더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에 피를 공급하는 가느다란 혈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당뇨가 신장병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복숭아를 마음껏 드셔도 될까요? 물론 이 세 그룹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0세가 넘으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신장은 이미 조금씩 닳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그룹이든 복숭아를 즐기시되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솔직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경고를 들으시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아쉬운 선택입니다. 의학에서 완전히 나쁜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몸 상태와 먹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제대로만 드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과일입니다. 이제 그 좋은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드셔야 그 좋은 점만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숭아가 우리 몸에 주는 첫 번째 이점은 간을 도와서
결과적으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은 몸의 큰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과 여러 물질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곳입니다. 간이 효율적으로 일하면 신장이 나중에 걸러내야 할 찌꺼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복숭아에는 구연산이나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들어있어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또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에서 해로운 물질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간의 짐이 줄면 신장의 수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점은 혈당을 비교적 완만하게 올려서 혈관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복숭아는 다른 단과일에 비해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편입니다. 적당량을 드시면 당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적당량을 드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단 과자나 탄산음료 대신 복숭아를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혈당은 더 안정되고 혈관 손상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이점은 신장 속 미세 혈관을 염증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복숭아에는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상하게 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우리 신장에는 수천 개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들이 염증으로 손상되면 여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은 이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며칠 먹는다고 바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닙니다. 복숭아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고를 따르면서 복숭아를 현명하게 드시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며 우리 혈관과 장기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세 그룹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께는 병의 단계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콩팥병은 보통 1기부터 5기까지 나눕니다. 초기에는 식이 조절만 잘해도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충주의 문 어르신처럼 3기쯤 되면 아직 투석은 아니니 괜찮다고 방심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도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칼륨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투석까지 가는 시간이 몇 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지금 내가 몇 기인지, 하루 칼륨은 얼마로 제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담당 의사에게 물으실 일입니다.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께 한 가지 실천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맑은 연노란색이 될 만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석은 소변이 진할 때 잘 생깁니다. 그러니 결석을 앓으셨던 분은 과일의 종류를 겁내기보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습관에 더 신경 쓰시는 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사이에는 소변이 진해지기 쉬우니 자기 전 물 한 모금과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당뇨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께는 과일을 드실 때 반드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복숭아만 단독으로, 특히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출렁입니다. 하지만 견과류 몇 알이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당분 흡수가 완만해져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과일을 늘렸으면 밥이나 면, 빵 같은 다른 탄수화물을 그만큼 줄이셔야 합니다. 과일도 결국 당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한 만큼 어디선가는 빼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알고 있는가? 놀랍게도 많은 분이 이것을 모르십니다. 혈압약을 몇 년째 드시면서도 그 약이 칼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시고 검사에서 신장 수치를 들으셨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흘려 들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김에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서랍 속 약봉투를 꺼내 약 이름을 확인하시고 다음 진료 때 그 종이를 들고 가서 여쭤보십시오. 이 약과 제가 즐겨 먹는 과일이 서로 부딪히지는 않나요? 이 한 번의 질문이 여러 해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숭아의 좋은 점만 누리면서 신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법. 제가 약속드린 안전한 조합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로 부엌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양입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중간 크기 복숭아 반알에서 하나를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이 약하신 분은 반알 이내로 줄이시고 무엇보다 담당 의사와 정확한 양을 상의하십시오. 핵심은 매일 몰아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복숭아는 공복에 혼자 드시는 것보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당분과 칼륨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십시오. 우리 몸이 쉬어야 할 밤에 신장이 야근을 하게 됩니다. 셋째, 세척입니다. 복숭아는 잔류 농약이 걱정되는 과일 그룹에 자주 포함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손으로 30초쯤 문질러 씻으시고 깨끗한 물에 2~3분 담갔다가 헹구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간과 신장이 처리해야 할 화학 물질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넷째, 이것은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께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칼륨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을 잘게 썰어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거나 채소는 한번 데쳐서 그 물을 버리면 칼륨의 상당 부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칼륨백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신장 환자들의 식단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복숭아 같은 과일을 데쳐 드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드시는 채소만큼은 이렇게 데쳐서 물을 버리고 드시면 하루 전체 칼륨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형태 선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린 복숭아는 칼륨이 농축되어 있으니 한 움큼씩 드시지 마십시오. 통조림 복숭아는 칼륨은 낮지만 당분이 높으니 드시더라도 물에 한번 헹궈 단맛을 줄이고 적은 양만 가끔 드십시오. 가장 무난한 것은 역시 제철에 나는 생복숭아를 적당량 드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제 제가 약속드린 안전한 조합입니다.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조합은 복숭아를 저당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분이 적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여기에 잘게 썬 복숭아 반알을 곁들이면 칼륨은 적게 들이면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조합은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복숭아 조금과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몇 알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마그네슘이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만 견과류도 칼륨이 있으니 5에서 6알 정도로만 드십시오. 세 번째 안전한 조합은 데친 채소 샐러드에 복숭아 몇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은은한 단맛이 밋밋한 채소를 훨씬 먹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목표는 복숭아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단맛의 힘을 빌려 채소를 더 드시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약을 드시는 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복숭아를 드시는 날에는 바나나와 시금치 녹즙, 이온 음료를 같은 날 겹쳐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병원 방문 때 딱 한 가지만 여쭤보십시오. 제가 지금 먹는 약이 칼륨을 올릴 수 있는 약인가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먹어도 되나요? 이 두 마디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간단한 계획도 세워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나흘에서 닷새 동안 내가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먹는지, 식사가 짠 편인지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최근 검사 결과가 있다면 신장 수치와 혈당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조절을 시작하십시오. 복숭아는 하루 반알에서 한 알 이내로 식사와 함께 또는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드십시오. 시판 주스와 이온 음료는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셋째 주부터는 습관을 굳히십시오. 조금 더 싱겁게 드시려 노력하시고 하루 10분에서 20분쯤 가볍게 걸으십시오. 한 달 뒤에는 병원을 찾아 혈압과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두 달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며칠 굶는 해독법보다 훨씬 크고 오래가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만 드리면 막연하실 테니 하루 식탁을 구체적인 예로 그려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을 기준으로 한 예입니다. 아침에는 잡곡밥에 데친 나물 반찬, 그리고 두부를 곁들이십시오. 나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데쳐서 그 물을 버리면 칼륨이 줄어듭니다. 오전 간식으로는 저당 요거트에 잘게 썬 복숭아 반알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국물을 반만 드시고 후식 과일은 생략하거나 아주 적게 드십시오. 오후 간식으로는 아몬드 대여섯 알과 물 한 잔, 저녁에는 싱겁게 드시고 과일은 이미 오전에 드셨으니 더 얹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숭아를 즐기면서도 하루 칼륨을 안전한 선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과일은 하루 한 번,
정해진 자리에서만. 몰아서가 아니라 나눠서. 여기서 실제로 이 방법으로 좋아지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조 어르신은 혈압약을 오래 드셔오셨습니다. 여름마다 복숭아를 상자째 사서 하루에 서너 알씩 드시는 것이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손발이 자주 저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중 칼륨이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약을 그대로 두되 과일 드시는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조 어르신은 복숭아를 끊는 대신 하루 반알로 줄이고 요거트와 함께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나나와 녹즙은 같은 날 겹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2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 어르신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좋아하는 복숭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아하는 것을 다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끊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숭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신장을 지키는 법,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얼마나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손에 쥐고 계시면 복숭아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과일 앞에서도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는 몸의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셔도 정작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릴 테니 하나씩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과일이나 채소를 넉넉히 드신 뒤에 손발이 저리거나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고르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셋째,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 일이 잦아지셨습니까? 넷째, 소변에 거품이 많고 그것이 오래 사라지지 않습니까? 다섯째,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십니까?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하시고 동시에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신호 하나로 병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진료 때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조기 발견의 시작입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정기 검사입니다.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로 신장 수치와 칼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검사 결과지에서 2가지만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 다른 하나는 칼륨 수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이 2 숫자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만 의사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몸의 숫자를 아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다 갔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 내내 반복해서 나온 한 가지를 따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십니다. 목이 마르다는 신호 자체가 둔해지는 것입니다. 한때. 그래서 실제로는 몸에 물이 부족한데도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더 진한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고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칼륨을 내보내는 일도 물이 넉넉해야 원활합니다. 그러니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신장이 많이 나빠져 물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혹은 심장이 약해 부종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은 물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의사가 정해준 양을 지키셔야 합니다. 결국 물조차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 몸을 알고 내 몸에 맞추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큰 당부입니다. 복숭아의 이로운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 성분은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변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장이 편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고 이는 결국 신장에 부담을 더는 데도 이어집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편하면 신장이 편하고 신장이 편하면 심장이 편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 전체를 부드럽게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량의 복숭아는 바로 이 연결의 흐름을 도와주는 작은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정 어르신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있어 끼니를 늘 혼자 챙기십니다. 혼자 드시다 보니 반찬을 여러 가지 하기 번거로워 간단히 밥에 김치,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을 잔뜩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혼자라 손이 덜 가는 쪽으로 드신 것입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진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정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혼자 드시는 식사가 많아질수록 식단이 단조로워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기보다 함께 지킬 때 훨씬 오래 갑니다. 이웃과 반찬을 나누시고 자녀와 통화하실 때 오늘 뭘 드셨는지 이야기 나누십시오. 누군가 내 식탁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하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 그 소중한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챙기는 일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곁에 있기 위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일 앞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과일을 완전한 안전지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천연식품이니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에게 과일은 양만큼이나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과자와 술을 과일로 바꾸면서 다른 간식은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허전이란요, 전체 당분이 여전히 넘치면 혈관은 계속 상하고 신장은 여전히 너무 단피 속에서 고생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매일 아침 녹즙이나 과일 주스를 마음대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 조합이 내가 먹는 약과 부딪히는지 확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발목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해마다 조금씩 혈압이 오르는 것. 우리는 이것을 나이 탓이라 넘기지만 그 사이 신장은 짠 식사와 과도한 칼륨을 오래 견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 복숭아 자체는 죄인이 아닙니다. 생복숭아는 100g당 칼륨이 약 190mg으로 바나나의 절반 수준인 중간 정도의 과일입니다. 진짜 위험은 복숭아 한 알이 아니라 복숭아에 바나나의 녹즙까지 하루에 몰아드시는 습관, 그리고 그것을 혈압약과 함께 드시는 것에 있습니다. 둘째, 세 가지 위험한 조합을 피하십시오. 약과 함께 몰아드시는 것, 짠 식사 뒤 물 없이 후식으로 드시는 것, 칼륨 높은 음식을 하루에 겹쳐 드시는 것입니다. 셋째, 그래도 복숭아는 제대로만 드시면 간과 혈관을 지켜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반 알에서 한 알을 깨끗이 씻어 저당 요거트나 견과류, 데친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은 다음 진료 때 꼭 여쭤보십시오. 제 약이 칼륨을 올리는 약인지, 과일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몸 상태인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우리 신장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우리 자신의 몸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돌볼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복숭아 하나를 손에 드실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 신장을 조금 가볍게 해줄지 아니면 더 무거운 짐을 지울지 스스로 정하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믿으며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마음껏 과일을 드시는 배우자나 형제, 이웃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마침 그런 분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살며시 전해주십시오. 그 한 번의 나눔이 우리 소중한 분들이 큰 화를 미리 피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곁에서 오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가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신장과 혈관 잘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